우리는 21세기 권력 외교의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역사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단순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문명적 도약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감 시한은 브라질리아 시간으로 오후 9시라는 매우 정확한 시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나 핵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국가의 생존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문명이 멸망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의 수사는 지난 세기의 세계대전 이후로 그토록 노골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분석가로서 저는 트럼프가 소프트 파워라는 가면을 벗어던졌다고 봅니다. 그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란의 지휘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7년간의 억압의 종식기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중동의 지정학적 구도를 압도적인 파격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입니다. 상대 정권을 짐승과 같은 단어로 묘사하는 것은 대상을 비인간화하고 미국 여론을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간이 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밤 만료되는 48시간 시한을 설정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공포에 굴복할 것이라는 전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 9시 1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지른다면 워싱턴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는 모든 국가는 이틀도 채 안 되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소아시아에 미칠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공격 이후 극단주의 성향이 덜한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며 외부의 파괴에 대한 공포로 인해 즉각적인 내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듯합니다. 이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미국은 이제 후퇴한다면 심각한 명예 실추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란이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완전히 항복하든지 아니면 전 세계는 국가 지도부 제거 시도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수백만 명의 운명은 이제 몇 순간 뒤에 내려질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멋진 새 시대를 건설하고 싶어 하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필연적으로 세계의 국경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불과 피의 밤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의 전쟁 내각은 이미 자체적인 작전 단계에 돌입했으며 그 계획은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국방군이 이란 국민들에게 페르시아어로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주요 기반 시설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열차, 항구, 교량, 물류센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략이 단순히 지하 기지의 은밀한 군사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란을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이란을 기능 마비의 섬으로 만들려 합니다. 9천만 명의 인구가 사는 나라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마비되고 화물 운송도 중단되고 대중교통은 죽음의 덫이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경고함으로써 두 가지 즉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회적 공황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도시를 떠나면서 탈출로가 막히고 이로 인해 물류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는 주장을 통해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민간인 사망은 이란 정권의 책임이며 이란이 해당 지역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이 차단된 상황에서 몇 시간 만에 어떻게 전 국민을 대피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란 경제의 근간을 파괴하려는 공격 준비입니다. 정보 분석에 따르면 주요 공격 목표는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란은 전력 생산의 8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소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은 전국적인 암흑을 초래할 것입니다. 전력이 없으면 물펌프 가동이 불가능해지고 병원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며 통신도 마비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체계적인 고통을 가해 항복을 받아낼 능력과 더 중요하게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니 이 지역에서 레이더에 포착된 토마호크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존재는 1차 공격이 매우 정밀하지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란을 봉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란 국가 기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차가 멈춰선다면 이란 정권은 다시는 열차를 운행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위협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은 가장 풍부하고 회복력이 강한 자원인 국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란 최고청년위원회의 발표를 지켜봤는데 그들이 제안하는 방안은 현대 전쟁의 모든 관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국적인 인간 사슬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사, 대학생, 운동선수, 예술가들에게 원자력 발전소와 정유시설 주변에 자리 잡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각 군사 목표물을 대규모 민간인 학살의 잠재적 장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란은 도덕적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손을 맞잡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둘러싼 원자력 발전소의 발포를 승인한다면 그 모습이 서방연합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칠 법적 위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정학적 상황은 순식간에 변할 수 있으며 저는 여러분께 이 순간에 필요한 진지하고 가감 없는 분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란의 행위는 공격자들을 전쟁 범죄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인간 사슬을 이용함으로써 전 세계 여론, 심지어 미국 유권자 일부조차도 승리의 윤리적 대가를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이란인들을 짐승이라고 부르며 국제적인 비난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합군이 인간 방패가 존재하더라도 공격을 계속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전쟁법이 무의미해지는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야만적인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은 자국의 기반 시설을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려 하고 서방은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가지 모두를 파괴하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어느 쪽이든 인류가 패배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1,400만 명의 이란인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전쟁 사회학적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고자 합니다. 인구 9천만 명인 나라에서 거의 16%에 달하는 사람들이 전투에서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은 정권이 외부 위협을 통해 이전에는 불만을 품고 있던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음을 시사합니다. 페르시아 민족주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이며 트럼프가 이란 문명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목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란의 정체성 파괴라는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400만 명은 미국이 이란을 점령하려는 시도를 자살 행위로 만드는 비대칭적인 저항 세력을 나타냅니다. 설령 선전 목적으로 수치가 부풀려졌다고 하더라도 미 국방부에 전달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2003년 이라크에서 일부 신보수주의자들이 약속했던 것처럼 화려한 환영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란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병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도시 게릴라전, 사보타주,
그리고 우리가 목격했듯이 인간 사슬까지 동원할 시민들입니다. 온건파로 여겨지는 폐지시켜야 하는 이러한 희생의 수사를 통해 폭탄 투하가 임박한 상황에서 테헤란 내부에 더 이상 온건파가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치 지도부가 지지자들의 희생 의지에 동참할 때 이 정부를 전복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떤 미국의 전쟁 예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봉헌이 아랍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역할도 한다고 봅니다. 이란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념적 군대를 보유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국민들이 해방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테헤란 거리에서 목격되는 것은 21세기 베트남 전쟁의 10배 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방어적 열정입니다. 만약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싸울 의지가 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정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분노에 휩싸인 국가와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정학적 분석은 세계 강대국들의 진정한 약점인 상품 시장을 살펴보지 않고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보였는데 그것은 핵미사일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입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란은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 영토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몇 주가 아니라 수년간 전 세계의 석유와 가스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현재 안정적인 수준에서 변동하는 원유 가격은 순식간에 배럴당 130달러, 150달러, 심지어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면 속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매력이 바닥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럽, 남미, 그리고 미국 경제를 파괴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이 미국의 국내 경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나 오하이오의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폭등한다면 전쟁에 대한 지지는 며칠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최후 통첩을 하기 전부터 쿠웨이트의 에너지 시설과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의 공격 이후에 닥칠 대가를 세계가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병목 현상 지역입니다. 만약 이란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인근 정유시설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공격 위협을 실행에 옮겨야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자신의 대통령직을 위태롭게 할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적 혼란과의 마지막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미국의 동맹국들을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금융 안정을 건 신경전입니다. 이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불확실한 정보 중 하나는 테헤란 권력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관한 것입니다. 데일리 메일을 비롯한 여러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에 따르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자 후계자로 지명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해왔는데 징후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최고 지도자의 모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는 며칠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첨단 중환자실로 개조된 벙커에 숨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란은 중앙집권적이고 안정적인 지도부가 아닌 위기대책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오판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트럼프에게 있어 이러한 취약성은 기회입니다.
그는 연설에서 완전한 정권 교체를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상의 권력 공백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지도자를 잃은 상태이며 압력에 굴복하면 지휘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반대의 교훈을 줍니다. 최고 지도자가 무력화되면 이란 혁명 수비대, IRC, 즉 국가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군사화된 세력이 실질적인 통제권을 장악합니다. 만약 모즈타바가 실제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장군들에게 멈추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열되고 편집증적인 지도부 아래에서 정교한 무기를 운용하는 국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즈타바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마판 협상 시도에도 문제를 야기합니다. 카타르나 스위스 같은 중재자들은 누구와 대화해야 할까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다면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무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담이 중단된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야톨라가 전통적으로 보여줬던 외교적 자제력 없이 군사적 생존 본능에 따라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도력 공백은 마치 밤 9시에 터질 수 있는 폭탄의 도화선과 같습니다. 만약 모즈타바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정권이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있다는 인식은 연합군의 공격에 더욱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테헤란 권력의 핵심부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는 조용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정치 개혁파를 대표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이란이 심각한 초인플레이션, 물 부족, 그리고 검열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금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이슬람 공화국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이라면 설령 핵 관련 양보를 감수하더라도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는 그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성직자들과 혁명 수비대에 있으며 그들은 트럼프와의 어떤 대화도 용납할 수 없는 굴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수사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국민의 희생을 언급하면서도 위협이 중단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강경파는 이미 병력을 이동시키고 쿠웨이트 주둔 미군 기지 공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율 부재는 서방 정보기관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분열을 이용하려 하며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면 국민과 정치권이 강경파의 등을 돌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사적으로 외부 공격은 온건파를 침묵시키고 모든 권력을 군 장성에게 넘겨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개혁주의에는 전쟁의 압박에 억눌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격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희생될 것은 이란 내부의 민주개혁 가능성일 것입니다. 강경파는 전쟁을 빌미로 모든 반대파를 국가 반역으로 몰아 숙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9시에 걸려있는 것은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란 정치의 미래입니다. 온건파가 군부를 설득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몇 분 안에 해내지 못한다면 강경파는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전쟁으로 나라를 몰아넣을 것이고 정치인들은 그것이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 미사일이 재급유되는 동안 내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는 대통령직을 위협할 수 있는 국내적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의 사임이나 탄핵을 요구하는 미국 의원들의 움직임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법적,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던 용어와 매우 유사한 억압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주권 국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는 미국 헌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 외에도 이미 드러나기 시작한 인적, 물적 피해가 있습니다. 최근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으로 300명이 넘는 미군 병사가 부상을 입었고 막대한 장비가 파괴되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해외 전쟁 종식을 약속하며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미국 국민들은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분쟁에 미국이 휘말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입으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한다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위신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존까지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이란이 항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는 적대적인 의회와 전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스스로 수사적 함정에 빠졌다. 그처럼 심각한 위협을 가한 후 공격하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겁쟁이처럼 약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다. 반대로 공격한다면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불법 전쟁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파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가 소셜미디어에서 그토록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전쟁에서 승리하려 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란 정권이 심리적 압박에 굴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9시가 되도록 이란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자존심과 미국의 제도적 안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번 분쟁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은 냉소적 현실주의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아랍 국가들은 마침내 이를 깨달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분석해보니 관심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까워졌던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이제 모스크바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가 이란과 배후에서 군사행동을 조율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푸틴에게 이번 분쟁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원과 관심을 빼내 이란에 집중해야 하고 유가는 상승하여 러시아의 국고를 두둑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의 입장은 유엔에서도 느껴졌다. 바레인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러시아는 이를 지원하지 않았다. 걸프만 군주국들에게 임은 명백한 배신이었다. 그들은 러시아가 아랍 파트너들의 안보를 보장하기보다는 유럽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동 지역의 혼란을 부추긴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레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불만을 품더라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로 다시 숨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러시아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통해 이득을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동의 모든 전략적 동맹국을 잃게 되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물류 지원 또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입니다. 만약 러시아 정보기관이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공격에 필요한 위성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대리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란을 서방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걸프 국가들은 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러한 불만은 모스크바가 이란과 함께 고립되고 나머지 아랍 세계는 전면적인 파멸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중재를 시도하는 새로운 지역 구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아랍 국가들은 그 불길에 휩싸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긴급 보도를 마무리하면서 전쟁의 압력 속에서 민주주의가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언론의 전례 없는 대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억류되어 구조되지 못한 두 번째 미국인 조종사에 대한 정보 유출이 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실 자체뿐 아니라 정보 유출 방식에도 격분했습니다. 그는 국방부 내부 소식통을 밝히지 않는 기자들을 체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건대
이러한 행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볼 법한 것이지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평시전시 검열을 공식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서사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군사적 실패,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부상당한 병사들을 계속해서 폭로한다면 그가 팔고 싶어하는 놀라운 승리라는 이미지는 무너질 것입니다. 정보원 기밀 유지를 공격함으로써 트럼프는 해외에 있는 자녀들의 행방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를 미국 국민에게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내부의 편집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방부 관리들은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기자들은 보도하기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태는 오후 9시 이전의 완전한 통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절박함을 반영합니다.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는 진실이 언제나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공격이 필요하고 성공적이라는 공식적인 입장만이 통용되도록 하기 위한 정보의 포위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부가 전쟁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인을 체포해야 한다면 그 전략은 얼마나 견고한 것일까요? 최후 통첩이 진행되는 동안 표현의 자유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을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